네, 안녕하세요. 동작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한국문화재 6강 백제 대학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현재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콘텐츠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유튜브 콘텐츠, 좋은 콘텐츠를 올릴 예정이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백제 대학로를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이제 농경문 청동기가 다음 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제 대학로는 어느 곳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공방에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출토한 곳은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우리 백제의 왕족과 귀족의 무덤이 크게 한 4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2군데가 있죠. 현재 석촌동 고분군과 방이동 고분군, 그리고 공주에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이 있는 곳이 바로 송산리 고분군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여에 능산리 고분군입니다. 바로 백제 성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제일 아래층, 동하층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백제 성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산리 고분군 가운데 바로 이제 약간의 서쪽이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보는 바로 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능사라는 것은 이 무덤에 이 묻힌 주인들이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서 그 능 옆에 세운 사찰을 능사라고 하고요. 조선시대는 원찰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찰.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능인 영능, 그 영능의 원찰이 신력사죠. 신력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찰. 자, 그래서 이 능산리 고분군의 원찰은 능사라고 했고요. 삼국사기에도 등장하는 절 이름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다가 능사에 5층 탑이 있었는데 그 5층 탑을 여기다 보관하지 않고 낙화암의 건너편, 흥왕사라고도 부르는데 낙화암의 건너편에 백제문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이 능사의 5층 탑이 이렇게 돼 있고, 백제 대학로는 바로 이 능사 앞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바로 백제 대학로입니다. 1993년 12월 12일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앞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기로 했는데, 이제 고속도로가 착공되기 전에 이제 발굴을 합니다. 문화재 그 구역은. 그때 이제 바로 이것이 극적으로 나와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개 유물로 단독 전시한 최초의 예입니다. 오로지 이거 하나로만 단독 전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능사 5층 목탑 앞에서 출토된. 그런데 이걸 보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절이 무너져 가지고 이게 묻힌 게 아니라 밑에다가 돌을 이렇게 깔고 옆쪽으로 나무판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고 이것을 놓고 위에다 다시 돌을 이렇게 싸서 흙을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묻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60년에 사비성이 무너지면서 워낙 귀중한 이거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묻어놓은 후에 나라를 되찾게 되면, 그러니까 사비성을 되찾게 되면 그때 꺼내려고 임시로 묻었는데 1400년이 지난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1400년 만에 빛을 보는, 1300년이구나. 1330년 만에 세상에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백제 대향로고요. 원래는 백제 금동 용봉 대향로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그냥 요새는 줄여서 그냥 백제 대향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백제 대학로가 1993년 12월 12일에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백제 대학로에 새겨진 여러 무늬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바로 백제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세계라고 부르는 그 후천 선경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제인이 꿈꾼 이상세계는 신선들이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선들이 살고 있는 것을 선경이라고 불러요. 신선들이 사는 곳이다 해서 선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산수, 우리 전통적인 산수에서는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손신앙이라고 그래요. 단군도 그렇게, 환웅도 그렇게 내려와서 단군을 낳게 되고요. 해모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우리나라 삼국을 건설한 이 사람들 전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자, 그런데 도교는 거꾸로 살아서 내가 왔던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선입니다. 신선. 신선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후에 그 시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신선처럼 하늘로 올라가 시해선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내 몸이 가벼워져서 살아있는 상태로 올라가는 걸 이걸 우화등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신은 없어지고 해체되고 영혼만 빠져나가는 걸 시해선이라고 하고, 우화등선은 몸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살아서 올라가는 거. 두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그 신선들이 살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 이것이 바로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 사상이고, 그러한 신선들이 살고 있는 것을 선경이라고 했고, 그 선경을 표현한 유물이 바로 산수문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제의 여러 사찰이나 이런 데서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것을 장식했던 산수문전, 벽돌전, 이것이 바로 신선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나타난 산수화는 유교적 산수입니다. 이것은 수양을 하는 그 논어에 나오는 지자는 그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다 했을 때 그때 산수입니다. 선비의 이상적인 것을 상징하는, 전혀 다른 거죠. 이 산수를 그래도 똑같은 게도 세계가 다르다. 가장 전통적인 산수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존 사상이고, 도교에서 말하는 사상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상이고, 그리고 유교의 산수는 군자가 자신을 수양하는 그 군자의 수양의 상태를 인과 우리가 질하는 것, 인의 예지신할 때 그 인과 질을 표현하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백제인들이 꿈꾼, 이 백제인들은 이제 전통적인 사상에서 전통적인 사상이 가는 곳, 그다음에 도교가 가는 세상, 불교가 가는 세상이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이것은 도교적 세계 또는 전통적 세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전통적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전통 사상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후에 발생한 도교의 선경을 살성하시고요. 그래서 전통 사상에서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 신향이라고 불러요. 신이 살고 계신 고향, 신향. 근데 이제 도교에서 이상적인 세계는 신선이 살고 있는 것, 선경.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극락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의 수미산을 수용해서 그래서 이 극락을 표현하는 여러 용어 중에 하나가 뭐 오대산, 청량산, 그다음에 관음산, 금강산, 이런 것들이 다 불교의 수미산을 상징하는 용어들입니다. 불교에서 이상적인 세계라는 것, 뭐 금강산이라든지 오대산이라든지 뭐 관음산이라든지 또는 보타 낙가산, 낙산, 이런 것들은 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 대학론은 이 세계가 다 구현된 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백제 대학론에는 그러한 그 불교적 세계, 도교적 세계, 전통적 세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것은 이제 봉황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이 생명이 살고 있는 이 대륙 땅을 상징하는 용으로 표현합니다. 용. 그래서 이 하늘의 이 봉황을 상징하는 것이 땅에는 새로 나타나는 거고, 땅의 용이 하늘로 갈 때는 은하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용은 하늘에서는 은하수로, 그다음에 봉황은 새로. 그래서 그 새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봉황과 용으로 하늘과 땅을 상징하고, 그 사이에 불교적 세계과
전통적 세계, 이거 두 개를 결합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연꽃이 있습니다. 이건 불교적 세계고요. 뚜껑을 열면 여기는 도교적 세계. 그래서 이 불교적 세계와 도교적 세계를 통합한 전체는 전통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 세계관 속에 불교적 세계와 도교적 세계가 결합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들으면 불교적 세계와 도교적 세계가 되고요. 이 두 개를 딱 합하면 전통적 세계. 이 세 개를 여기다가 구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전통적 세계. 그래서 전통적 세계는 봉황과 용이 그걸 상징하는 거고, 뚜껑을 열면 도교적 세계와 불교적 세계, 뚜껑을 닫으면 전통적 세계.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는 원리,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세계가 되겠습니다. 일석삼극, 그리고 삼극은 귀일, 이렇게 하나는 세 개로 분화되고 세 개는 하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늘의 생명과 땅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하나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 그건 뭐냐, 일인 거죠. 일에서 오는 거죠. 우주적인 것. 우주적인 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과 눈에 보이는 생명과 두 개의 결합해서 움직이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전통적 세계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거기에 불교와 도교를 결합한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백제 대학로가 갖고 있는 이제 조형성, 백제 대학로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위에 봉황이 있고 제일 밑에 용이 있습니다. 용과 봉. 그래서 용은 물, 강, 지상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고, 봉황은 불, 바람, 하늘의 기운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건 전통적 세계라고 했죠. 용과 봉. 용과 봉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 풍수라고 불러요. 풍수. 그래서 봉황은 풍에 속하는 거고 수는 용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잘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곳이 명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당은 다른 말로 하면 해와 달로 상징되는, 해가 하늘이라면 달은 땅을 상징하죠. 이 두 개가 결합된 곳을 명이라고 그래요. 그 명이 있는 곳, 명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용봉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아래쪽 연화, 연꽃은 불교적 세계관. 그리고 위에 산이 있는 곳은 도교적 세계관. 그죠? 그리고 이 전체를, 그럼 이 전체가 전통 사상이니까 이걸 이렇게 딱 재단에 올려놓으면 이건 뭐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산이 되는 겁니다. 박산이라고 부릅니다. 박산. 그 박산 중에 제일 큰 산을 태자를 붙여서 태백산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그 최남선, 육당 최남선은 이것을 불합문화론이라고 했습니다. 불합문화론. 백두산을 그 만주나 이쪽에서는 예전부터 우리 불함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불함이 다른 말은 밝음을 상징하는 문화권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백산이고, 백산 중에 최고의 백산이 태자를 붙여서 태백산인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그냥 박산향로라 부르는데 왜 박산인지를 몰라요. 왜? 그 박산은 우리의 전통적 세계관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천상계, 지상계, 인간계, 이렇게 세 개를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는 우리 전통적인 조상이 있는 신양도 표현하고, 도교적 세계관인 선경도 표현하고, 불교적 세계인 극락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백제 대학로를 보는 관람 포인트입니다. 5가지 관람 포인트. 꼭 기억하시고요. 자, 동아시아의 향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시대부터 유행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 뭐 뚜껑에 거의 규모가, 밑에 또 규모가 없습니다. 뱀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조형성을 거의 완벽하게 지금 중국 전안에 있는 이 세 번째 그림에도 위에 새가 있긴 있습니다. 아래쪽에 분명히 이렇게 용 같은 게 이렇게 꿈틀거리죠. 뱀 같은 게. 그러니까 용과 봉황이라는 개념은 들어갔지만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향로에는. 자, 그런데 우리나라 향로에는, 백제에서 만든 이 금동 대향로에는 명확하게 봉황과 용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전통적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로의 어떤 상징성과 향로의 형태를 봐도 가장 빼어난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AD 3세기를 딱 지나면 거의 향로를 만들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뚜껑에다 그냥 이렇게 불교적 향을 피우는 향로지 이런 전통 사상식 향로는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향로의 마지막 가장 완성된 형태로 향로의 역사,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 사상에 드러난 향로의 역사는 아마 백제 대향로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백제 대학로의 조형성은 크게 4개로 되어 있고 전체로 합하면 5개가 된다. 어떻게 하냐? 제루에 봉황이 있고 그다음에 도교에 선경이 있고 불교에 극락이 있고 아래쪽에 용이 있죠. 그래서 이걸 딱 닫으면 전체적으로 전통적 세계관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양제법이라고 불러요. 어떤 하나의 그 경물에 다양한 형태의 수학적 상수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래서 3단이 되기도 하고 4단이 되기도 하고 5단이 되기도 하고 전체로는 1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로는 1단이지만 나누면 4단이 되고 위에 봉황과 용과 전체로 보면 3단이 되고 거꾸로 뚜껑과 이 뚜껑 밑에 받침 몸통과 전체로 하면 3단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4개에다가 전체를 포함하면 하나가 되면 5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제법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어떤 경물, 조형의 다양한 형태의 상수가 들어가 있는 백제 대학로는 그런 면에서 그런 양제법이 잘 구현된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제법이 잘 구현된 것 중에 하나가 경주 첨성대 그리고 조선시대 경복궁 근정전, 경회로 이런 것들은 양제법이 엄청나게 잘 구현된 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제 대학로는 명확하게 2개로 쪼개서 상하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 개념. 몸체인 상, 그다음에 기단인 하 이렇게. 그리고 기단인 하에는 불교적 세계관이 조형되어 있고 위에 상에는 선경에 그러니까 우리 도교적 세계관 선경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2개. 그래서 상하가 정확하게 대비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조형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는 신선세계를 상징하고 아래쪽은 극락세계, 연꽃에 태어나서 극락세계고 극락왕생하는 연화생을 상징한다. 이렇게 가장 어떤 사유체계가 여기에 또 반영됐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또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위에 봉황이 있고 아래쪽은 용이 있는데 봉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람을 상징합니다. 바람. 그리고 물은 용은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물이 조화롭게 만나서 조력하면서 일정 동안 머무르는 공간 이것을 명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풍수라고 부릅니다. 풍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흐름과 그래서 바람은 저런 생명의 인간의 생명이나 뭐 이거 생명을 만드는 기운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땅에 꿈틀거리는 이 불은 육신, 형체를 만드는 힘 2개가 만들면 거기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 봤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다른 말로는 풍수라고 하고 또는 봉황과 용으로 이렇게 상징했던 겁니다. 상징 대비가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제 대학로에는 이 작은 이 백제 대학로에는 무려 74개의 봉우리가 있고요. 39마리의 동물들이 있고 신선이 무려 16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개, 지금 3가 있는데 5마리의 기러기가 있는데 거기 앞에는 전부 악기를 든 5명의 악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현된 세계만 해도 벌써 몇 개냐? 26에다 35을 하면 65가 됩니다. 65에 74를 더하면 벌써 139개. 139개의 경물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용과 봉황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백제인들이 생각했던 세계를 이 안에다 다 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만일 이 예술가의 이름이 전해진다면 세계 미술사에 정말 당당하게 들어갈 이름이죠. 이렇게 안타깝게 이 예술가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제 대학로의 이제 미학을 이제 향로를 봤으니까
백제 대학로의 미학산책을 들어가겠습니다. 백제 미학로의 대학로의 첫 번째로는 요 위쪽은 선경이라고 부릅니다. 신선들이 살고 있는 곳 선경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은 연꽃무늬가 있어서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극락왕성하는 연화생, 극락정토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교의 세계관과 불교의 세계관을 뚜껑과 몸체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합하면 전체가 전통사상이 된다. 전통사상에서 우리 조상들이 가고 싶은 곳은 신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신향.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와서 천당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죠. 천당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 가장 이성적인 세계는 신향, 선경, 극락왕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금동 용봉 대학로는 하늘과 지상세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것은 봉황이 되겠고, 지상을 상징하는 것은 용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용은 뭐냐? 이렇게 산이 있죠? 산이 있으면 산을 이렇게 뻗어서 나가는 그 시냇물, 그게 강이 되죠? 이것이 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나무가 있죠. 그러면 나무가 흔들흔들하죠. 그러면 그 흔들흔들한 나무가 바로 바람을 가져와서 아래로 퍼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물들은 땅에 있는 물의 기운은 그 나무 밑에 있는 우물을 통해서 들어와서 시냇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또 땅의 물을 빨아들이지만 또 하늘의 물을 받아들여서 우물로 주는다. 그래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만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만나서 지상으로 흘러가서 새로운 기운을 만드는 겁니다.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풍수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늘과 지상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이 금동 용봉 대학로는 육안으로 봐도 위에 몸통이 크고 아래쪽 기단이 좀 약해 보여요. 그런데 왜 이게 되게 안정감 있게 보이느냐 이거죠. 이게 넘어지지 않고, 그것은 바로 삼각부도입니다. 이 삼각부도는 그림에서 무지 중요하거든요, 조각이나. 그런데 실제로는 이 몸통과 이 받침대의 이 구조가 거의 수평이에요. 사실은 이게 넓지도 않아요. 밑에가 이렇게 넓지도 않아. 거의 수평인데 우리는 왜 밑에가 넓게 보이냐 이거죠. 넓게. 그것은 바로 삼각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각구도. 그럼 삼각구도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여기 이 발 있죠? 발을 꺾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 용봉 향로, 이 대학로를 딱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를 보게 되면 새의 날개가, 꼬리가 이렇게 뻗어 있죠. 뻗어 있고, 용의 발톱이 이렇게 딱 꺾여 있죠. 용의 발톱이. 이렇게 용의 발톱이 꺾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통을 보다가 위 아래를 딱 보는 순간 끝과 끝을 보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사선이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삼각형처럼 보이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이걸 착시라고 부릅니다. 이걸 계산한 거죠.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 밑에가 넓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얗게 된 이 부분이 사실은 없는 거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삼각구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구도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다음이 이제 상승감의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용봉 대학로는 명확하게 삼각구도인데, 이 삼각구도를 만드는 건 뭐냐? 바로 사선구도 때문에 삼각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봉황을 작게 하고 밑에 용을 크게 하죠. 봉황이 자꾸 용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몸통이 제일 크지만 실질적으로는 받침대에 있는 용이 제일 크게 보여요. 착시가 일어나서, 착시가. 그래서 소, 중, 대로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하니까 당연히 삼각구도가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이게 사선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각구도로 착시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사선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정감과 함께 이 봉황이 날아가는 모습처럼 보여요. 날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고, 용은 바닥에 퍼지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땅은 퍼져야 돼요. 그리고
하늘은 땅은 넓게 퍼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의 깃발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사라지게. 그래서 끊임없이 상승하게. 그리고 땅은 끊임없이 펼쳐지게. 이런 구도를 우리가 삼각 구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말 잘 구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것은 역동성을 표현하는데요. 강서대묘가 그 역동성의 가장 대표적인, 강서대묘는 지난번 그 미학, 한국문화재 미학에서 다뤘지만 잠깐 설명한다면 사실 이 강서대묘 현무도는 비대칭의 대칭입니다. 왜 비대칭의 대칭이냐면 현재 왼쪽에 있는 머리가, 그러니까 원래 거북이 모양의 뱀의 머리 두 개를 하고 있는 게 현무인데 왼쪽에는 몸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뱀은 몸통이 없습니다. 바로 몸통이 나온 게 아니라 옆 가지에서. 그래서 이걸 반으로 딱 쪼개면 이 몸통 쪽이 크고 이 몸통의 꼬리 쪽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이잖아요. 비대칭. 근데 왜 대칭전을 보이냐? 바로 여기 꼬리가 이 오른쪽에는 머리 뒤쪽에서 이렇게 꼬여 나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비대칭이지만 이 뒤에 꼬리가 있어서 전체 원은 절반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통은 절반이 아닌데 이 꼬리 뜸에 전체가 절반으로 보여요. 이게 비대칭의 대칭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방식의 구현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변화를 준 건 어떻게 하냐? 바로 이 두 개의 머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앞쪽에 다리가 지금 뻗어서 뭔가 나가려고 하고 있고 꼬리가 이렇게 뻗어서 이 나가는 다리와 사선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현무도는 그림이지만 움직여서 살아있는 현무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막 역동성이 있습니다. 막 살아있어요. 막. 그래서 이 다리 모양이나 머리의 모양이나 꼬리의 모양을 봐도 막 살아있습니다. 막 움직이는 듯한. 이것을 우리는 역동성의 표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역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또 백제대학로의 봉황의 꼬리입니다. 이 봉황의 꼬리도 우리 현무도의 꼬리처럼 이렇게 뻗어나가서 막 새가 지금 봉황이 날아가는 모습들을 합니다. 한자로 바람풍자와 봉황봉자는 같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봉황은 기본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새를 봉황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전에. 그리고 지상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용이다. 이렇게 두 개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역동성의 표현은 뭐냐? 바로 여기 다음에 있는 바로 이 용의 발톱입니다. 용의 발톱. 그래서 용의 발톱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 용의 발톱이 있죠. 여기 용의 발톱. 지금 이렇게 탁 해서 뭔가 앞으로 향해서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발톱은 꺾었죠. 이렇게 발톱을 딱 꺾었습니다. 이 꺾어가지고 이 발톱이 갖고 있는 힘, 지금 뭔가 역동 있게 막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동성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앞쪽에 꼬리를 이렇게 쭉 뻗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다리를 확 꺾어서 이렇게 역발상, 이런 역발상을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백제 고구려 무용총의 춤그림입니다. 자, 지금 소매를 이렇게 딱 뻗어서 지금 춤을 추고 있고, 그 앞쪽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역무를 추고 있는 이 여성은 춤의 왕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K-팝의 걸그룹들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그 걸그룹 9명 중에 여기는 이제 6명 중에 제일 뛰어난 한 애는 단독무를 추고 있는 겁니다. 단독무를. 그리고 이 단독무를 추고 있는 그 앞쪽에는 지금 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맞춰서 지금 6명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얼마나 잘 그린 그림이냐? 지금 단독무를 추고 있는 사람의 아래쪽은 바지를 입었는데
점점 땡땡이 무늬가 점점 땡땡이 무늬를 땡땡이 바지를 입었고 위쪽에는 붉은 저고리를 입었는데 거기도 점무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쪽으로 갈 때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지금 악기를 든 사람은 우도시 전문이 하얀색이고 바지가 붉은색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과 지금 악기를 든 사람이 전혀 다른 옷가지가 위아래가 서로 다르죠. 서로 바꿨죠. 이렇게 교차돼서. 그러니까 완벽한 대비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로로 쪼갰을 때 이쪽은 춤추는 사람, 이쪽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전형적인 대비 형태다가 옷도 이렇게 교차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춤을 추고 있는 5명 중에 앞쪽에 있는 사람은 바지를 입었는데 뒤쪽은 통치마를 입었어요. 이렇게 겉옷을 통치마로 이렇게 쭉.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통치마를 입었는데 재밌는 것은 두 번째 있는 통치마는 앞쪽에 있는 사람의 바지 무늬를 따라왔고 그 뒤쪽에 통치마를 입은 사람은 앞쪽에 있는 웃옷의 그 색깔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교체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꾸로 다 앞쪽에 바지가 위쪽에 올라가 있고 네 번째 그다음에 위쪽에 저고리에 있던 무늬는 바지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시 그걸 뒤집어 놨어요. 위쪽에 하얀 전무늬 아래쪽에 붉은 전무늬 그러니까 교차 이게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고는 그냥 춤 그림이다 하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지금 주인이 출타하면서 지금 춤꾼들의 옷자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이게 교차하면 막 살아 움직이는 듯하죠. 자 여기에 또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요. 그 특별한 재주는 뭐냐? 바로 가수들이었습니다. 이 가수들은 지금 현재 지금 노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악기를 저르기 때문에 이 악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고 지금 가수들은 지금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지금 줄 서고 있는데 세 번째 가수는 지금 고개를 돌려서 뒤를 바라보고 있다죠. 여기에 바로 역발상의 화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왜 세 번째 가수는 고개를 돌렸을까? 우리가 미학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조각을 대학로를 이 조각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용의 발톱을 꺾었죠. 이렇게 꺾었죠. 이렇게 꺾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무용총의 벽화를 그린 사람도 이 가수의 세 번째 가수의 고개를 돌렸다. 왜 그랬을까? 아마 이렇게 스토리를 하면 될 거예요. 원래는 5시면 끝나는데 지금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가수는 6시에 동구밭 느티나무 아래에서 남친과 지금 만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나니까 야 언제 끝나냐 하고 탁 돌아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정말 위대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금동대학로에 이 발톱 꺾은 발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막 힘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이 용은 죽은 용이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힘을 지금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동대학로 용봉의 다음에 다 마치는 건데요. 다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렇게. 다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자, 이 백제대학로의 구조는 크게 1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으로 되어 있죠? 자, 1단으로 됐어요. 네, 이걸 딱 들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2단이 되죠. 2단이. 딱 드는 순간 2단이 되잖아요. 근데 2단이 되면서 이 전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3단이 되는 거죠. 동시에 2단이자 3단이에요. 이거 딱 드는 순간 전체 분화가 됐으니까 2단인데 전체가 그냥 3단. 뚜껑을 닫으면 1단, 뚜껑을 열면 2단, 그리고 전체를 보면 3단. 그리고 봉황과 뚜껑과 몸통과 사단, 이 다리를 보면 4단이 되죠. 이렇게 깎아. 이 4단을 다시 닫으면 전체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1단으로 돌아오면서 5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양제법이라 그래요. 고대 건축이나 기물을 할 때 그런 상징들을 하나의 기물 속에 담아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5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통적인 사상을 하나의 그림 속에 담아내서 1단부터 1단, 2단, 3단, 4단, 5단을 다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4단 구조. 1단의 봉황, 2단의 우리 도교의 선경, 3단의 불교의 극락세계, 4단의 용, 요 조형 구조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대학로는 딱 들면 2단 구조, 상하 대비, 몸체와 기단이라 2단 구도로 딱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이상세계인 신선세계와 불교세계가 두 개로 또 나눠져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고, 위쪽은 하늘인 바람을 상징하고, 아래쪽은 물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풍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1단부터 5단까지가 다 이렇게 하나의 양제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놓고, 이 속에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하나의 조각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가 다 담겨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것을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당시 이것을 조각한 사람은 그러한 세계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걸 향로를 딱 보는 순간, 그 얘기, 이미 스토리로 알게 되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봉우리와 동물과 16명의 신선, 그리고 5명의 악사와 그 안에 있는 기러기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세계를 하나의 향로에 담아냈다. 대단한 예술 작품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600년을 전후해서 세계사적, 세계 문화사 쪽으로 가장 뛰어난 예술품을 꼽으라면 당연히 백제 대학로가 그 반열에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이걸 하나씩 구라면, 제 위쪽은 도교의 신선들이 사는 선경, 아래쪽은 연꽃에서 태어나서 극락왕생하는 불교적 세계관이 반영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전통적 세계에서는 위에가 바람, 아래쪽이 물, 그래서 이걸 풍수라고 한다. 그러면 가운데는 당연히 숲과 나무겠죠. 그러니까 이 용봉대학로는 당연히 숲과 나무를 상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다양한 산이 있는 겁니다. 왜? 숲과 나무가 있어야만 그것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단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죠. 생명의 나무. 서양적 세계에는 황금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몸통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 몸통이 커지면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 몸통의 안정성을 위해서 삼각구도를 만들도록 착시를 두었다. 그 착시의 대체적인 역할들은 이런 삼각구도의 사선구도, 그 다음에 위가 작고 밑에가 크도록 보이는, 그래서 이것이 소화해서 대로 가니까 삼각구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봉황을 작게 하고 용을 크게 함으로써 시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하고, 또 이 봉황의 날개와 용의 그 발톱이 꺾여 있으면서 사선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는데 사선으로 내려오니까 뭐냐, 삼각구도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삼각구도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감을 준 삼각구도지만 위쪽으로 보면 상승감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용봉대학로를 만든 이 예술가의 뛰어난 조형성, 미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봉황은 끊임없이 살해야 돼요. 여기서 막 이렇게 향이 나오고, 이 향로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혼도 그 향에 따라서 혼이 불러오고 육신이 오고, 그래서 조상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해서 여기다가 역동성을 표현했는데, 그 하나가 바로 꼬리다.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꼬리 표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하나가 바로 강서대묘 현무도다. 이렇게.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저는 역사학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문화는 중국에서 들여왔다, 어디서 들여왔다 하면서 자체적으로 창조하고 자체적으로 미학을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어느 나라든 그 지역에서 그 시간대 뛰어난 예술가들은 등장하게 됐어요. 인간이란 건 다 똑같으니까. 그때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미학을 찾아내는 겁니다. 서양 미학이 아니라 한국적 미학. 우리 조상들이 구현하자고 했던 미학적 관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조그만 그림, 모나리자 하나에 1500만에서 2000만이 보러 오듯이 강서대묘라든지 용봉대학로를 보러 1000만 명이 오게 하는 건 뭐냐? 결국에는 우리의 미학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야 돼요.
사실 BTS의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음식점에 갔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죠. 그런데 그 BTS가 먹은 음식과 일반 사람이 가서 음식을 먹은 거 똑같은 음식이에요. 근데 왜 그 음식은 왜 잘 팔리냐? BTS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용봉 대향로에 대한 상징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문화적 가치는 1이 될 수도 있고 2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라든지 다빈치의 그림들이 그 당시 동아시아의 같은 때에 정말 우수한 작품이 많아요. 뭐 겸재 정선의 그림도 있고 김홍도 같은. 근데 왜 이것은 안 알려지고 그것은 미켈란젤로는 높아지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미술이 세계사를 움직였고 그 해석에 대한 미학적 관점들이 다양하게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미학적 눈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다양성, 한국적 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걸 스토리로 풀어내는 힘을 키우기 위한 거죠. 저는 앞으로 음식을 하든 또는 케이크를 만들든 과자를 만들든 이런 사람들 또는 공예라는 사람들이 그런 한국적 미를 그 속에 자기의 작품 세계에 녹여냈을 때 세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예술품이 나오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다리를 이렇게 거꾸로 콱 이렇게 꺾어서 역동성을 표현한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역발상이라죠. 기본적인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재적 또라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천재적 또라이. 이런 사람들은 그 당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뛰어넘는,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그 예술적 창작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연암 박지원의 법고는 뭐냐? 법고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창신만 하면 안 됩니다. 창신을 할 때는 뭐냐? 법고를 할 때는 새로운 것을 알아야 돼요. 법고 지신을 해야 돼. 새로운 것을. 옛 것에만 멈추면 안 되니까. 옛 것에만 멈추면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새로운 걸 찾다 보면 기존의 틀이 깨져요. 그때 뭐냐? 창신을 하는데 바로 뭐냐? 능전이라고 그래요. 능전. 뭐냐?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걸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발상을 하는 것. 이걸 법고 창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고 창신을 8자로 법고 지신, 창신, 능전 이렇게. 그러한 사유체계. 그러니까 한국적 전통적 미를 가지면서도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적 미학이다. 이렇게 보는 걸 하고, 지금 시간이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좀 한 1, 2분 정도 더 빨리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문화재 미학답사 백제 대학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